네, PSAT 5급 공채 및 법원 행시 대비 심화 과정 첫 번째 언어 논리 1회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은 심화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8개년치 가장 최근 2026년도까지를 포함하는 19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8개년치에 대한 연도별 분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다 이제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오셨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 어쩔 수 없었을 측면도 좀 있는데 일단은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이 전체 각 회차별 40문제를 미리 다 좀 풀어 오셔야 됩니다. 90분이라는 그 원래 시간으로 설정해서 푸셔도 되고 그게 약간 좀 빡빡하다고 한다면 아직은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100분까지 해서 뭐 2차 준비까지 같이 하시느라고 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이렇게 시간 설정을 해서 미리 시험처럼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고 그거를 아침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날 저녁에 하셔도 되겠는데 일단은 그 과정을 거치셔야지 쭉쭉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녀석들 좀 선별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이쪽에서는 심화 과정에서는 따로 그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씩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대상 문제의 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미리 다 풀어 오시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연도별 구성이 아니라 그때도 기본서 구성과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쪼개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료 해석에서 쭉 진행했었던 것처럼 전부 다 연도별로 한 방에 한 회차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총 8회 과정으로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은 진행이 되고 자료 해석은 아무래도 하나하나 이제 회차별로 도저히 3시간 안에 40문제씩을 다 정리하기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총 10회차로 조금 더 이제 길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2019년도 기출문제부터 하나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들부터 먼저 푸시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각각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앞쪽에 놓여 있는 내용 일치부합형 문제가 상대적으로는 제일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쪽 스타일의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시게 될 건데 저도 그런 흐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 6, 7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또한 비슷한 문제 개수 해가지고 초반 1교시에는 주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 일치부합형 문제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후반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2교시, 3교시에 나눠가지고 그래도 각 회차 안에서는 유형을 조금은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전반부에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제부터 추론이긴 하지만 언어 논리의 추론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문항 번호상 봤을 때 전반부에 있는 것은 그냥 내용 일치부합이나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문단별로 끊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됐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의 요 간행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선지 한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록 간행 과정 어땠는가? 사관이 국왕의 공식적 언행과 주요 사건을 매일 기록해 사초를 만들었고 그 국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새 왕은 전왕의 실록을 만들기 위해 실록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왕, 바로 다음 왕 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산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실록은 전왕의 묘호를 붙여 뭐뭐실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종실록은 그 다음 왕인 고종 때 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광해군 실록 같이 이게 실록이 아닌 그 실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기라는 명칭이 별도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해군 실록이 아니고 광해군 일기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폐위된 그런 왕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상군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정답이 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이제 왕을 다 이렇게 그 순서를 알고 계신 분들한테도 유리하겠지만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었죠. 어쨌거나 여기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이 연이어 왕이 오르는 과정이라고 했었고 1번 효종실록은 현종 때 설치된 실록청이 가능했을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전반부에서 이제 해결이 됐을 것이고 1번 효종
현종 때. 효종 다음에 현종이니까 적절하죠. 예, 이런 식으로 추론도 아니었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그냥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다 다루진 않을게요. 선지를. 자, 그다음 2번 문제. 조선시대에 피의자로부터 죄의 자백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다루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정답은 후반부에서 나오는 편이긴 했습니다만은 내용을 어렵게 그렇게 추론해야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죄인의 자백을 한 경우에만 형이 확정되었다. 자백을 받기 위해 신문을 했을 때 말로 타이르는 것을 평문, 그다음 이제 매를 쳐서 자백을 받는 것을 형문으로 구분했고, 이 매를 몇 대까지 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설정이 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문단으로 일단 들어가서, 조선시대에는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를 처벌할 때 초범인 경우에는 60대를 쳤는데, 재범이거나 세 사람 이상 무리를 이루어 남의 재물을 강탈했을 때에는 처벌이 더 엄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100대. 그 다음에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의 경우 형문할 때와 본형으로 처벌할 때 택하는 매의 종류가 같았다고 돼 있고요. 자, 이와 관련되어서 2번, 3명 이상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자는 장량으로 처벌했다고 했을 때, 요거 자체는 여기는 없었지만 이거 100대라는 것만 나왔죠. 근데 이 매의 대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중반부부터의 내용에서 체크했으면 금방 해결됐습니다. 태형은 길고 작은 매를 사용해 치는 것인데 50대를 넘겨서 때릴 수는 없었고요. 태형보다 더 큰 매로 치는 장형, 우리가 흔히 아는 권장이죠. 이거는 60대부터 100대까지. 그러니까 100대 같은 경우는 권장으로 장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장형으로 처벌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연결고리가 문단별로 좀 걸쳐져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해결됐을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설이 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속초에 가시면 설악산이 쫙 보이죠. 저도 얼마 전에 혼자서 이제 설악산 쪽 한번 구경 가지는 못하고 속초 쪽으로 잠깐 이렇게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두울 때 가서 몰랐는데 확실히 속초 시내에서 이 설악산의 바위들이 진짜 장엄하게 쫙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 설악산과 관련된 지명으로 사실 좀 좁혀지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봉우리들까지 다 아우르는 것인데, 조선시대 중엽까지만 해도 그 각각의 봉우리를 별도의 산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조선 중엽 18세기 중엽부터 후기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과 좀 비슷한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을 각각의 지도의 어떤 그런 구역 설정을 가지고 설명해 준 거였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자, 아무튼 첫 번째 문단은 조선시대 자료 중에는 오늘날과는 다른 식으로 봉우리를 별도로 산으로 표시한 것이 많더라. 이 문단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설악산이나 계룡산과 같이 잘 알려진 산에 수많은 봉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다 다르게 산으로 인식을 했고, 이게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18세기에 변화가 나타나서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지도인 여지도에는 오늘날 설악산이라는 하나의 지명으로 포괄되어 있는 범위가, 자, 앞에서 이 설악산은 대청봉, 그 다음에 울산바위가 있는 봉우리,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 요게 세 가지가 다 묶입니다. 이때 각각은 대청봉만 설악산, 울산바위 쪽은 천우산, 그 다음에 한계령 쪽은 한계산, 이렇게 이제 다른 산의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었죠. 아무튼 요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그 영역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한계산과 설악산이라는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했고요. 이 지도에 표시된 설악산의 범위와 한계산의 범위를 합치면 오늘날 설악산 요 세 개를 다 아우르는 그거랑 같은 범위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제작된 비변사인 방한지도 양양부 도엽이라는 지도에는 설악산, 천우산, 한계산의 범위가 모두 따로 표시되어 있고, 이 세 산의 범위를 합치어야지 오늘날과 같은 게 됩니다. 이건 세 개로 쪼개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오늘날 기준은 설악산이라는 것을 요 여지도 같은 경우는 두 개 구역으로 나눴고, 요 도엽이라는 것은 세 개 구역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지금 선지를 슬쩍 보니까 이거는 그 지도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선지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정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지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설악산과 한계산으로 구분했고, 자, 이제 산문단 들어가서
18세기 중임에 만들어진 조선 팔도 지도에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동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야 되죠. 일단은 이렇게 대동지지부터 먼저 봅시다. 김정호는 대동지지라는 책에서 옛날 사람들 중에는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를 한계산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으나 사실 한계산은 설악산에 속한 봉우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해서 대동지지에서는 한계산과 설악산을 따로 구분을 안 했죠. 근데 여지도는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 판단을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이 작업이 조금 복잡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동국 여지지도 동국 여지지에 그려진 것과 조선 팔도 지도에 그려진 것. 동국 여지지 현종 때 만들어진 것. 설악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한계산이라 부르는 봉우리를 설악산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산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계산이 설악산 안에 포함된 것. 자, 그다음 조선 팔도 지도 뒤에 나오죠. 천우산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 조선 전기에 천우산이라고 불리던 곳을 대청봉과 동떨어진 별도의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끝입니다. 앞쪽에서 조선 팔도 지도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동국 여지지에서 말했었던 한계산이 설악산에 포함된다는 것과 이것만 가지고 이 천우산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는지 알 수가 없죠. 여기는 천우산을 별도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설악산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 요 녀석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게 불분명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3번 조선 팔도 지도에 표시된 대로 설악산의 범위를 설정하면 그 안에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가 이제 한계산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는 일단 설악산 안에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요 조선 팔도 지도 요게 지금 이게 여기에도 있지만 사실 여기도 있습니다. 전반부 한문단 전반부 오늘날과 동일하게 설악산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기준으로 봐도 요 녀석에 대해서 조선 팔도 지도는 그냥 이 세 개 산 다 아우르는 건데 동국 여지지는 어떤 것 천우산과 관련된 게 불분명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단 가능하고요. 다시 요 3번과 관련돼서는 그쵸? 오늘날과 동일한 범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악산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 한계산이라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답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예, 미국의 연준 그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도 그냥 정답에 해당하는 것 중심으로 그냥 딱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이긴 한데 이 사문단을 보면 금리 인하는 국공채에 투자했던 퇴직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켰다. 노년층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금융업으로 부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져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한 문장에서 1번 2000년대 초 연준의 금리 인하 이걸 말하는 거죠. 국공채에 투자한 퇴직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이것까지는 뭐 그대로인데 금융업으로부터 정부로 부가 이동하였다. 아니죠. 정부에서 금융업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났다. 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요거는 이제 요 단계까지 오셨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1차원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선지였습니다. 나머지 것들 뭐 딱히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역시 그냥 1번 선택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녀석은 그래도 이제 또 추론이라는 말이 달려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1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추론적 성격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약간 좀 간접 선거 방식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거 어떤 식으로의 진행을 거쳐가지고 최종 후보가 선정되는지 그 과정을 프로세스적으로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정리하고 선택지들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선거제도 중 코커스는 정당 조직의 가장 하위 단위인 기초선거구에 당원들이 모여 상위의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당원회의입니다. 대의원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먼저 밝히고요. 상위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은 각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선출이 됩니다.
이렇게 코커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다시 다음 수준인 의회 선거구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그 상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주 전당대회 대의원들 선출해내고 거기서 다시 마지막 단계인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따라서는 의회 선거구 전당대회를 건너뛰어서 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코커스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다음 카운티로 가고 그 다음 주로 가고 그 다음 수준이 의회죠. 의회 선거구. 자, 그 다음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주 전당대회 주로 가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가는 이런 크게 봤을 때 5개의 단계를 거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1번 주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모두 의회 선거구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다. 이건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의회 선거구 전당대회는 건너뛰기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딱 필연적이진 않죠. 자, 그 다음은 전부 다 이게 연도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1문단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71년까지는 선거법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5월 둘째 월요일까지 코커스를 개최해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1972년부터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전당대회를 7월 말에 개최하도록 결정하면서 72년 아이오와주 민주당의 코커스는 그해 1월 열렸고요. 아이오와주 민주당 규칙에 코커스, 카운티, 의회, 주, 전국 이 5개 그대로 다 거치는 이렇게 진행되는 각급 선거 간에 최소 30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을 7월 말에 개최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한 달은 텀을 두고 또 한 달은 텀을 두고 이렇게 5개를 진행을 하려면 이 제일 처음에 이 코커스를 1월 달에는 진행을 해야 됐었다. 이런 식이죠. 네. 자, 이렇게 내용적인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아이오와 주에서 공화당이 1976년부터 코커스 개최 시기를 1월로 옮기면서 아이오와 주는 미국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가장 먼저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가 되었답니다. 자, 그랬을 때 2번 1971년까지 아이오와 주보다 이른 시기에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는 없었다. 지금 이 문단 정보 가지고 71년 이전의 상황에서 코커스 실시가 아이오와 주보다 빠른 게 있는가 없는가 판단 가능한가요? 안 되죠. 지금으로서는 이런 연관된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 세 번째, 1972년 아이오와주 민주당의 주 전당대회 선거가 같은 해 2월 중에 실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2년이면 이게 반영된 거죠. 그래서 1월에 코커스가 열렸습니다. 코커스 1월에 열렸고 그 다음 1월 열렸으면 다음 최소 30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월 중에 실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기가 그나마 2월 안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만 코커스를 1월 초에 했다면 그러면 여기는 뭐 한 3월쯤 되고 한 4월쯤 되고 이런 식으로 밀리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 4번 72년 아이오와 주에서 민주당 코커스와 공화당 코커스는 같은 달에 실시되었다. 예, 공화당은 76년부터 코커스 개최 시기를 1월로 옮기면서 가장 먼저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가 되었다. 76년부터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5번이 되죠. 76년 아이오와주 공화당 코커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대의원은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었다. 이거는 마지막 문단이 또 필요했습니다. 선거 운영 방식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공화당의 경우 코커스를 포함한 하위 전당대회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된 대의원이 반드시 상위 전당대회에 가서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속력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2016년 가서야 공화당도 구속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76년이면 이거는 서로 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공화당 선거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었죠. 공화당 선거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5번 정리. 자, 그 다음 일단 6번, 7번 정도까지를 전반부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중간에 해당하는 21번 때부터 또 마찬가지로 내용의 집합 중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7번까지는 같이 다루는 걸로.
자, 이거는 결론에 해당하는 기억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맥락적으로 전반부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엄밀한 물리학적 언어만을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검사하는 과정에는 물리학적 언어 외에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일상적 언어도 사용될 수밖에 없죠. 이게 아무리 걸러고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일상적 언어에는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물리학적 언어와는 달리 매우 불명료하고 엄밀하게 정의될 수 없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 반룽엔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러한 반룽엔이 검사 과정, 가설 검사 과정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이 경우 우리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게 될 거랍니다. 즉 증거가 가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지에 관해 미결정일 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증거를 표현할 때 포함될 수밖에 없는 반론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증거와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론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즉 아무리 상세하게 정의하더라도 의미를 정하고 엄밀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요 기억 자체로 도출하기에는 조금은 막연한 형태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결돼야 될 것인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나 포퍼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설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증거와 가설이 상충하면 가설이 퇴출된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답니다. 증거와 가설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반룽엔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반룽엔이 뭐였습니까? 이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 안에 포함된 엄밀하게 정의될 수 없는 용어들이죠. 엄밀하게 정의될 수 없는 용어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제대로 이 가설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요게 가설을 직접적으로 음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된 요 반룽엔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게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부정확성, 애매함, 오류로 인해서 어떤 예측이 그 제대로 100%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증거와의 어떤 그런 충돌이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가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어떤 방향성을 띈다고 해서 100% 가설이 뭐 다이렉트로 뒷받침된다 혹은 다이렉트로 부정된다 이런 단정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의 구도로서 이제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1번 보니까 과학적 가설과 증거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게 사실상 여기서도 대충 나왔죠. 이 사람들을 지금 이제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라고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취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가설이 상충하면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한 것이다. 결국 반룽엔을 들여옴으로써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관계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게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게 왜 단정을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좀 더 세부적인 논리였다면 결론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네, 1번 정도죠. 나머지 것들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맥락적으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7번은 물리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전반부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좀 난도가 꽤 높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도 내용 정리를 좀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783년 영국 자연 철학자 존 미첼은 빛은 입자라는 생각과 뉴턴의 중력 이론을 결합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선 별들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사고 실험을 통해 예측을 했습니다. 별의 표면에서 얼마간의 초기 속도로 입자를 쏘아 올려 아무런 방해 없이 위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초기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별의 중력은 입자 속도를 점점 느리게 할 것이며 이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입자를 별의 표면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만약 초기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입자는 중력을 극복하고 별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입자가 별을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초기 속도가 탈출 속도입니다. 탈출 속도 이상이 되어야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미첼은 뉴턴의 중력 이론을 이용해서 탈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그 속도가 별 질량을 별의 둘레로 나눈 값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곱근을 막 우리가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죠. 제곱근 계산은 자료해석에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비례 반비례의 구도만 잡으면 되죠. 어떤 게 분자고 어떤 게 분모에 들어가는가. 별의 질량을 별의 둘레로 나눈 값의 제곱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분자 별의 둘레가 분모. 이렇게 되면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뭐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탈출 속도는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하려면 별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별에서 탈출하기 위한 속도는 더 커져야 됩니다. 별의 둘레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마찬가지로 질량은 똑같은데 둘레가 작으면 작을수록 뭔가 더 압축된 그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탈출 속도는 그만큼 커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구도를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미첼은 임계둘레라는 것도 추론해냈습니다. 자, 이제 임계둘레가 사실은 본판인데요. 임계둘레란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를 같게 만드는 별의 둘레를 말합니다. 빛 입자는 다른 입자들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그로 인해 빛은 임계둘레보다 작은 둘레를 가진 별에서는 탈출할 수가 없답니다. 자, 다시 임계둘레라는 것이 이게 좀 덜 직관적이었죠. 임계둘레란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를 같게 만드는 별의 둘레를 말합니다. 이 빛보다 빠른 게 없죠. 빛보다 빠른 게 없기 때문에 빛으로도 탈출을 못하면 뭐 다른 걸로는 더더군다나 탈출을 못할 것인데, 자, 다시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를 같게 만드는 별의 둘레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별의 질량은 고정됐다고 쳤을 때 별의 둘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탈출 속도는 그만큼 더 높아져서 이게 어디까지 가면 빛의 속도까지 가면 빛도 탈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이 중력의 힘이 강해질 상태에서의 별의 둘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임계둘레는 좀 작은 쪽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쪽으로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별에서 30만 km/초의 초기 속도로 빛 입자를 쏘아 올렸을 때 입자는 우선 위로 날아가겠지만 멈출 때까지 느려지다가 다시 표면으로 돌아갑니다. 속도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미첼은 임계둘레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요. 태양과 동일한 질량을 가진 별의 둘레 임계둘레라면 태양은 지금 뭐 10km는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빛이 빠져나오는데, 근데 이게 19km 정도의 둘레 길이가 된다면 이제는 태양에서도 빛이 못 빠져나오는 거의 뭐 블랙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는 끝났고, 1번 임계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에 사는 존재는 임계둘레보다 큰 둘레를 가진 별에서 오는 빛을 관찰할 수 없다. 자, 이게 개념 정리됐으면 임계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에 사는 존재는 어떤 겁니까?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큰 별이 돼버리는 거죠. 빛은 탈출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존재는 임계둘레보다 큰 둘레를 가진 별에서 오는 빛을 관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찰 자체는 할 수가 있죠. 왜? 임계둘레보다 큰 둘레의 별, 큰 둘레를 가진 별은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는 작죠. 요 별에서는. 그러면 빛이 탈출할 수 있죠. 즉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일단 요 별, 임계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죠. 이 별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여기서 출발한 빛이 가다가 멈춰서 다시 빠꾸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지, 다른 별에서 오는 빛이 들어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어요. 요거 잘 보셨어야 됐습니다. 탈출 속도가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그런 임계둘레 상태라고 하더라도 딴 데서 오는 빛 자체가 막 막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빛보다 빠른 초기 속도로 쏘아 올린 입자가 있다면 그 입자는 모두 별에서 탈출할 수 있다. 아니죠. 빛보다 빠른 초기 속도라고 해도 이 탈출 속도가 그 속도보다도
더 큰 임계둘레를 가진 별이라고 한다면 역시 탈출 못하죠. 탈출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별의 질량이 커지더라도 별의 둘레가 변하지 않는다면 탈출 속도는 빨라지지 않는다. 요거 공식으로 설정됐죠? 분모는 고정인데 분자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탈출 속도도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임계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의 표면에서는 빛을 쏘아 올릴 수 없는 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쏘아 올리더라도 다시 되돌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5번인데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그 별의 임계둘레는 커진다. 자, 별의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별의 탈출 속도도 같이 커지게 되죠. 그 탈출 속도도 같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그 별의 임계둘레가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탈출 속도가 커지는 만큼 질량이 커지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계둘레라는 것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아지는 그런 상태의 둘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은 소거해가지고 그냥 딱 도출하고 넘어갔어도 됐긴 하지만 보기형이었다고 한다면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야 될 것인데, 지금 보니까 별의 둘레 자체를 그냥 그대로 임계둘레로 가지고 오면 또 안 됩니다. 별의 둘레는 어디까지나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를 같게 만드는 별의 둘레를 만드는 것이었죠. 자, 그랬을 때 별의 질량이 커지면 일단은 탈출 속도는 같이 커지는데, 근데 이 탈출 속도가 같이 커질 수가 있는가? 임계둘레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들어갔어야 됐습니까? 빛의 속도와 탈출 속도가 같게 되는 별의 둘레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가 전제된 겁니까? 임계둘레라는 개념 자체는 빛의 속도와 탈출 속도가 이꼴로 고정되는 상태를 전제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빛의 속도는 근데 30만 km/초로 고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걸 계속 유지하려면 별의 질량이 커졌을 때 요게 똑같은 상태일 때 그 별의 둘레가 결국 임계둘레인데, 이 구도에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별의 둘레를 임계둘레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고정되어 있죠. 분자가 증가하니까 같이 분모도 증가해야지 요 값의 변동이 없이 계속 고정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둘레 커집니다. 그거를 요 구도와 연동을 하면 임계둘레가 커지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선택지는 이렇게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되긴 좀 힘들고, 임계둘레라는 것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와 고정된 같은 그 상태에 해당하는 둘레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고정값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분자가 증가하면 분모도 같이 증가해야 되고, 만약에 분자가 작아지면 분모도 같이 작아져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약간 좀 자료해석식으로 계산식으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자, 아무튼 7번 문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난도가 꽤 높았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중반대로 넘어가서 자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 자, 다시 그냥 기본적인 내용 일치부 합성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묻고 있고요. 이것도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좀 뒷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3문단, 4문단 넘어갔을 때 정답이 나오는 구도였습니다. 앞부분에서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아쉽게도. 자, 일단은 3문단에 들어갔을 때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여기에서 요 바깥 기둥, 철제 기둥으로, 잠깐만 다시. 바깥 기둥은 어떤가? 회랑을 덮고 있는 처마를 지지하는 바깥 기둥은 전형적인 서양식 기둥의 모습이다. 이 기둥은 19세기 말 서양의 석조 기둥이 철제 기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갖게 된 날렵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실제 이 정관원에는 어땠는가? 서양과 달리 철이 아닌 목재가 이 바깥 기둥의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정부 재정이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철 집어넣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정관원의 바깥 기둥은 서양식 철 기둥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요런 모양은 뭐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 목재를 사용한 건 아니죠. 예,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도출하면 됐었죠. 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3문단, 4문단에 걸쳐 있는 걸 종합해야지 도출되는 정답이긴 했으나 이 정도는 뭐 어려운 놈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문단별로 직접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는 이게 차라리 앞 문제보다는 좀 더 추론 구조가 더 있죠.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 농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건국 초에 면적 단위 1개월마다 거두도록 규정된 조세량이 일정했지만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 생산성이 높다면 문제가 없는데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가진 농민이라면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거나 마찬가지게 되죠. 넉넉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모든 농지를 결이라는 동일한 크기 면적으로 나누고 결마다 같은 액수의 조세를 받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작황을 살핀 후에 적당히 세액을 깎아주는 답험 손실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험 행위는 작황을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좀 흉작이다 싶으면 세액을 낮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비리가 많았답니다. 본판은 사실상 3문단부터였죠. 선택지를 이제 1, 2문단 보고 끊어서 보려고 해도 공법이 뭐요? 전부 다 공법, 그 다음에 과전법, 그 다음에 세종의 초안, 이건 전부 다 없었죠. 공법은 맨 마지막에 그 최종 결과물이었고, 그 다음에 세종의 초안은 역시 3문단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문단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였죠. 자, 3문단.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조세개혁에 관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안에는 이전했던 방식대로 결당세액을 고정하는 대신에 중앙관청이 모든 토지의 작황을 일괄적으로 답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세종은 이 초안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전이랑 비슷합니다. 함경도 쪽, 아무래도 이제 이 생산성이 낮은 쪽의 농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자 세종은 1결당 세액을 동일한 액수로 고정을 하되 전국의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결의 면적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결당 세액은 동일한데 같은 뭐 1헥타르짜리 농지라고 하더라도 결의 면적을 달리해서 6등전과 1등전의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6등전 1결의 절대 면적이 1이라면 1등전 1결은 절대 면적이 0.4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1헥타르를 대상으로 한다면 1등전이 상대적으로 토지가 더 비옥하죠. 여기는 훨씬 더 결수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6등급은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수가 그만큼 많이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세금을 책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세종은 도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에, 이건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에 따라 결당세액을 9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게 공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공법에 따르면 같은 9년 안에 있고 농지 절대 면적의 총합이 동일한 마을들 중 1등전만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는 조세 총액이 2등전만 있는 마을의 조세 납부 총액보다 많아진다. 해석을 이미 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죠. 그렇죠. 다만 몇 가지 체크할 건 같은 9년이어야 됩니다. 같은 9년. 왜? 도관찰사가 관찰을 해서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 작황을 조사해서 결당세액을 어느 걸 기준으로 9년별로 조정합니다. 9년별로. 그러니까 9년별로 이 결당세액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같은 9년이라면 같은 거죠. 됐죠? 따라서 같은 9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결당세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1등전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같은 절대 면적인데 면적 총합이 똑같은데 1등전이 많으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결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미 해석한 것처럼. 따라서 1등전만 있는 마을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죠. 네,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여기는 약간의 수리적인 그런 사고작용을 거쳐야지 해결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전지긴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 2번 공법 시행 후에 같은 등급에 속한 농지들은 같은 등급에 속한 농지들 뭐 1등급 뭐 저런 것들이죠. 일결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이 지역에 상관없이 매년 아니죠. 예, 이거 방금 1번에서도 봤죠. 군연별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군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절대 면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다음에 이것도 있죠. 매년 같은 액수의 조사를 했다고 돼 있죠. 이것도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절대 면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공법 시행 후에 1등점만 있는 마을이 2등점만 있는 마을보다 결의수가 더 적어졌다. 이거는 함정이죠.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같은 군연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군연이라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1등점만 있는 마을이 2등점만 있는 마을보다 결의수가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오히려 또 반대로 돼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게 숫자를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도 확정 못 짓습니다. 왜? 같은 군연이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4번. 과전법에 의해 조사를 국가 대신 받는 개인은 공법 시행으로 매년 그 땅의 작황을 조사해. 아니죠. 이건 뭐 여기 나왔죠. 도관찰사가 하죠. 그다음에 5번. 세종의 초안대로라면 함경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 총액은 전라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 총액보다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정인 게 함경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 총액입니다. 함경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만의 프로세스는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전라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었고 함경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이 갈린 것이지 이 함경도와 전라도 전체가 내는 조세 총액 이 양적인 비교를 뭐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 함경도보다는 전라도 쪽이 비옥도가 훨씬 더 높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땅의 크기도 뭐 우리가 대충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는 전라도 쪽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전라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 총액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는 확인 못합니다. 22번 이렇게 마무리. 자, 그다음 23번 유교를 좀 구분을 해서 근본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과 행위 규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요. 행위 규범으로서의 유교를 예교라고 별도로 이제 불렀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예교는 유교의 일부분이지만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예교가 곧 유교다라는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이제 예교에 대해서 설정을 해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예교와 법을 구분되는 것으로서 강제적이고 외제적인 것을 법으로 예교는 자발적 내면적인 것으로 설정을 해서 딱 구분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명교, 강상 이런 것들 뭐 삼강 오륜 이런 것들 있죠. 삼강 오상 이런 것들을 각각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문단 실제로 유교와 예교를 분리시켰던 사람들은 캉유웨이를 비롯한 변법 유신론자들이었고요. 이들은 중국의 정치 질서를 변경시켜서 입헌군주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예교를 해체하는 작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교와 유교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분리시킴으로써 유교 자체를 없애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좀 너무 형식적인 틀만 중시하게끔 바뀐 그런 예교를 부정하려고 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됐었죠. 그래서 강유웨이는 유교 자체를 공격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자의 원래 생각을 중심으로 유교를 재편하기 위해 예교가 공자의 원래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공격 대상은 예교였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유교와 예교를 분리하여 이해했던 사람들은 공자 정신을 비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강유웨이 같은 사람들인데 아니죠. 공자 정신 자체는 비판 대상이 아니었죠. 공자의 정신에 어긋나는 예교가 비판 대상이었죠. 2번 삼강은 예교의 일부고 예교는 내재적 자발적 규율이었습니다. 3번 전통적인 유교 신봉자들이 뭔가 추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 유교적 가치를 체험하고자 했었던 것, 예교를 통해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법은 예교와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유교의 행위 규범에는 이 유교의 행위 규범이 예교죠. 이 예교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라고 판단 대상이 되었죠.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5번. 명교는 예교의 하나였죠. 명교 여기 나왔습니다. 그 이름에 따른 어떤 그런 거. 유교적 근본 요소에 남은 규율이었기 때문에 근대 예교 해체 과정의 핵심 가치 아니죠. 예. 오히려 이 과정에서 비판, 극복의 대상, 부정의 대상이 됐었죠. 예. 자, 그 다음 24번. 연금 제도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다? 신탁의 원리다라는 식으로 신탁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쭉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내용적으로 간단한 편이었고 이 녀석은 뭐 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선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사적 연금 제도의 가입자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금 제도가 이 신탁 원리에 기초 있는 이상 연금 가입자는 연기금 재산의 운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는데 왜냐하면 신탁의 본질상 공사연금을 막론하고 사적 연금은 여기서 말하는 요 사연금을 말하는 거죠. 공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적 연금, 공적 연금 막론하고 수익자인 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것으로 연결됩니까?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자본시장의 유동성은 여기는 나오진 않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 3문단에서는 이 권리가 철저하게 제한됨으로써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 연금가입자는 유동성을 막고 누릴 수 없었다. 결국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 행사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1문단에 있었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지 않아도 그쵸? 여기 이 정도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 유족. 그 다음 미성년 유족을 대신해 그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제3자인데 이 제3자는 어떤 인물이 돼도 됐습니까? 친구나 지인 등이어도 됩니다. 그 다음 3번. 연금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기금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흔히 나오는 그 인과관계를 뒤집는 방식의 그런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문단 마지막 문장의 키워드는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즉 신탁 원리 하에서 수익자는 재산에 대한 운용 권리를 모두 수탁자인 제3자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집니다. 수익자의 지위 불안정해지면 이건 결과죠, 결과. 얘가 원인이죠. 근데 3번은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원인으로 설정되어 있죠? 반대로 해놨죠? 3번이 정답입니다. 종종 나오는 패턴이죠. 인과를 뒤집는 방식. 자,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25번. 자, 이거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벽보가 붙고 뭐 이렇게 후보 번호가 붙고 하는데 그 번호가 어떻게 부여되는가에 역사적인 법 흐름을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씩 가다가 이 4번, 5번 볼 때쯤 앞에 두 개, 앞에 거랑 뒤에 거 이렇게 연동하는 방식으로 가면 됐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거는 한 두 번째 문단까지 가면 이게 막 A 방식이었다가 B 방식으로 바뀌고 하니까 선지 슬쩍 보자. 오케이. 각각에서 일단 끊어서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처리할 건 미리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읽으셨으면 됐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1번. A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투표 용지상의 기호가 후보자들의 추첨으로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추첨입니다. 추첨. A 방식에서 가치성을 가진 후보자는 1로 배정받는 그런 확정 안 되죠. 가나다 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방식. 자, B 방식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순으로 1, 2, 3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배정하는데 이것도 그냥 쭉 가는 건 아닙니다. 두 개의 정당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원내 의석이 3위 이하인 기타 정당의 후보자에게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에 의해서 순서가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3위라고 해서 3번이 바로 부여되는 게 아니죠. 뭐 다정당이고 4등이 가정당이면 4등이 오히려 3번 부여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2순위인 정당의 후보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호 1 퍼쳐? 2순위면 그냥 2번이죠. 2번. 자, 그다음에 3번 C방식. 81년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다시 추첨을 통해 후보자의 기재 순위를 결정하는 C방식입니다. 이때 순위 결정은 전국 통일 추첨제가 아니고 선거 구별 추첨을 따랐기 때문에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선거구에 따라서 이게 번호가 1번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2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우선적으로 앞번호를 배정받아서 요런 어떤 그 차별이 있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선택이 잘못 들어갔네요. 3번 C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3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들은 아니죠. C방식은 다시 추천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B방식과 D방식. B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요 원내 의석수 1등, 2등이 1번, 2번 받고 3순위 이하부터는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B방식과 D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4순위인 정당의 후보자가 배정받는 기호는 동일한가? B방식에 따르면 4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4번이 부여되는 게 아니죠? 이건 그 정당이 가나다가 어떻게 된가에 따라서 막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딱 고정이 안 될 거니까 동일하단 말 하기가 어렵겠죠. 예. 구체적으로 D방식을 보면 자, 이게 오늘날이죠.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후보자의 계제 순위를 결정한 D방식인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계제 순위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 순으로 갑니다. 둘 이상인 때는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둘 이상인 때에는 비례대표 득표수로 하는데 이거는 B방식과는 다르게 그래도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그 의석 수의 순위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가나다 순 같은 거 반영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에서 D방식에서 원내 의석 수가 4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는 그냥 4번이 되죠. 하지만 B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따라서 틀렸고 5번이죠. 이건 뭐 다 체크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26번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을 구분해서 자연적 배출원, 인위적 배출원 구분을 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시 자연적 배출원을 생물 배출원, 그 다음에 비생물 배출원 이렇게 구분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 지점만 잘 쫓아가면 됐습니다. 이것도 선지로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번 비생물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연료의 연소 생성물이 대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의 후반부에서 비생물 배출원에서도 많은 게 나온답니다. 화산 활동으로 미세먼지나 황산화물이 발생하거나 번개에 의해 질소산화물이 생성됩니다. 번개에 의해서 질소산화물이 생성되는 거랍니다. 딱 그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연료의 연소 생성물이 대부분이랍니다. 이건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겁니까? 뒤쪽에 나오지만 질소산화물은 여기서도 나오죠. 연소로 인한 거죠. 이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인위적이죠. 인위적. 네, 앞에 거는 비생물적 자연적 배출원인데 근데 이 녀석은 인위적이니까 이거 연결을 이렇게 시킬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했으면 됐습니다. 자, 2번 산성비는 인위적 배출원보다 자연적 배출원에서 생성되는 오염 물질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느 쪽에서 생성되는 것이 더 비율적으로 많은가? 뭐 산성비는 이쯤에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배출된 오염 물질들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성비나 스모그와 같은 대기오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생물 배출원에 따라서 산성비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정도만 언급했지. 더 많이 생성된다. 인위적 배출원에서는 그러면 산성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 없는가? 확정적으로 뭐 양적인 그런 대비를 딱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 3번. 자연적 배출원은 인위적 배출원에 비해 큰 규모의 대기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1문단에서 그냥 대놓고 대규모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의 영향이요? 자연적 배출원이요. 자, 그다음 4번.
미생물이나 식상의 활동이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반응성이 큰 오염물질들을 감소시키기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역시 이 문단에 요 미생물이나 식상의 활동 같은 것들은 요거는 생물이죠, 생물. 이런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감소시킨다? 그냥 이런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양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확인되는데 떠돌아다니는 반응성이 큰 오염물질들을 뭐 얘들이 더 들러붙게 만들어가지고 뭐 줄인다든가 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는 없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이 세 가지로 인위적 배출원을 구분해서 점오염원이 상대적으로 공장 구뚝 같은 거죠. 거기가 영향 범위가 넓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원은 배출구가 높을수록 배출구가 높다는 게 뭡니까? 선오염원 쪽이죠. 네. 그래서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죠.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 27번 요거는 앞에도 비슷한 구도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더 추론적이고 단순 내용 이치 부합형 구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요거는 2교시부터 분석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